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훈장 오늘입니다. 나라 살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 원 넘게 덜 거치면서 이른바 세수 펑크가 역대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늘려 잡았는데 새만금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치권 공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금요 경제토론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과 새만금 예산 논란, 그리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욱 전 의원, 김형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세수펑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7월까지 43조 원이 줄어서 이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거쳐도 지금 세수펑크가 뭐 한 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글쎄요, 우선 뭐 작년에도 실제적으로 추경까지 포함하면 7천억 정도가 덜 거쳤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실제로 보면 상당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렵사리 그래도 건전 재정을 하겠다, 최소화해서 내년 예산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재정 상태가 건전 재정이라기보다는 이미 폭을 넘어선 네. 확장 재정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은 관리 재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3%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GDP 대비 네. 3.9% 가까운 정도의 추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올해 부분도 아마 예산 불용 상태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따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념이나 말하자면 경제학자들에 따라서는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과연 이게 감세하고 줄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과거에 뭐 소련 학자입니다만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결핍의 경제학 계속 줄어드는 그런 어떤 경제 오히려 실제로 보면은 더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논리가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왜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네. 토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정 의원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두 가지 측면인데 이제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역대 그 2005년 이후로 이제 가장 증가율이 적은 2.8% 잡았는 거 그런 뭐 강론에 가서는 여러 가지 저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약간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세수 평가가 워낙 또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1,100조 정도 대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벌써 50%에 육박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물가가 이래 오르는 것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또 재정조차도 방만하게 하면은 이것이 더 기름을 붓는 이런 효과를 있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2.8% 뭐 비교적 긴축 재정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물론 그 내부에서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SOC가 4.3%나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규모 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단순히 경기의 문제냐 그렇게 볼 수 없고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수가 뻥끈하기 시작한 거는 그는 이제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저성장 정도가 아니라 무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근본 논의는 첫 번째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국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가 블록화될 때 우리가 어딘가 이제 그 줄을 서야 되는 그리고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받던 그런 시절이 끝나는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조업을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이라든지 1차 산업인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국제 경쟁력에 뒤져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구는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진짜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기로를 강요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순한 그 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적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 경제가 근본적인 어떤 그 개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올해는 특히 뭐 어쨌든 경영 실적이 안 좋아서 기업들이 지금 내는 법인세가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거쳐야 될 것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감면받는 그 법인들이 결과적으로 전체 법인의 0.01%, 즉 최고로 말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회사들의 경우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법인세 감면하는 회사 자체들이 물론 재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다른 형태의 어떤 국가적인 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투자의 유인 또 인력의 어떤 뭐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만큼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실제로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구조가 70%, 40%는 서울, 30%는 경기도, 거의 한 70%가 법인세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법인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되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은 더 말라 비틀어지는 이제 그런 불균형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차라리 이렇게 쫙 깎아줄 바에야 두바이의 DMCC처럼 과감하게 일정 정도는 뭐 이렇게 법인세를 더 확 낮춰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믿고 제대로 투자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미세하게 1%, 2% 깎아갖고 그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법인세만 줄어들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의원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법인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정부하고는 좀 안 맞는 기조잖아요. 아까 김용기 의원님께서 법인세 내는 기업이 0.01%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 전체 법인세의 거의 7, 80%를 내고 있거든요. 규모로 봤을 때. 규모로 봐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도 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이 삼성이나 SK 그 하이닉스나 그다음 그 한전이나 이렇게 조 단위의 그 이제 법인세를 내는 데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그런 회사들에게 법인세를 더 높여가지고 김용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 기업들이 더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면은 그럼 법인세는 더 줄어들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흑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세율 올리면 뭐합니까? 그러면 흑자를 내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규모로 미국에다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업들의 엄청난 혜택을 주니까 가능하지. 여기에 법인세율을 높인다. 그거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만 더 낮추고 또 한편으로는 수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중국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기업들이 대부분 인도나 베트남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에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는 법인세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외국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더 기업이 오게 만들어야지.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의 법인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그 좌파 시민단체나 야권에서는 삼성을 못 잡아먹어가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삼성이 저렇게 그 흑자를 못 내니까 국가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세를 비롯해 가지고 기업들이 더 사업하기 좋도록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늘린다는 게 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자의 통계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총 조세 부담률이 독일이라든지 또 독일은 그럼 국가가 중앙정부가 갖고 가는 세율은 낮을지 모르지만 지방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혹은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달라요. 오히려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상당히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보면. 그래서 저희 캘리포니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텍사스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네네. 가는.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 세율을 획일화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그게 어떤 스위스처럼 뭐 주크라든지 어떤 특구에 가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그 지방자치의 경쟁에 따라서 네. 가게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데 대한 또 혹은 준조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부가 정리하고 있지 못해요. 네. 막연하게 통론적으로만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가 사실은 적지 않이 뭐 세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데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치밀한 디베이트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이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본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말하자면 세제뿐만 아니라 규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유인책이 있느냐 그걸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중국 못지않게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규제가 기억해야 될, 흑파해야 될 게 많고 네.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만한 요소가 없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이다. 따라서 단순히 이 문제는 세제와 세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두바이의 DMCC 같은 경우는 아예 법인세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세를 안 받는다고 그 나라가 손해봅니까? 실제로 의장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인력도 고용하고 그런 요소를 과감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우리나라 산단 평당 단가가 얼마나 높습니까? 사실은 제가 알리바마 공장 그 현대자동차 갈 때 1불의 땅값을 줬어요. 네. 그와 같은 통큰 지역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지방자치, 세율에 대한 조정 권한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권한도 없는 지방자치대가 돼 있고 네. 또 그렇다면 중앙이 다 갖고 있으면서 겨우겨우 1% 2%씩 내리는 법인세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네. 그러면 적자가 나는 중소기업들은 그냥 그 나름대로 아예 적자이기 때문에 법인세라는 거는 흑자일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네. 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보면은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국영화 시키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전 정부 때야. 근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수익을 못 내니까 법인세를 못 내니까 온 국가가 지금 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김주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제조업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은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특히 우리는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하고 또 농업 부분,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이 아주 뒤처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제 새만금 이야기 아까 하셨는데 네. 새만금에 그때 LG CNS가 스마트 팜을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토마토를 생산해가지고 외국으로 팔겠다. 끝까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정부 세금을 뭐 할 수 있는 거 자꾸 하려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만약 거기에 그 LG CNS가 스마트팜이 지금부터 5, 6년 전에 만들었으면 지금쯤 엄청난 고용이 일어났고 이미 됐을 거예요. 네. 이런 문제. 그다음 우리가 이 타다 문제라든지 원격 진로라든지 그러니까 로톡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풀어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해가지고 기업 규모를 키워나가야지 이제는 제조업을 가지고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많아요. 네.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유통업이라든가 그다음 농업 이런 데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와줘야만이 이 법인세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새만금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뭐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SOC 예산은 늘었는데 유독 새만금 예산만 삭감이 됐습니다. 타이밍상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지금 이게 삭감이 되면서 여야 간에 지금 이제 대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다 아니다 이건 뭐 어차피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이게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김 의원님. 글쎄 뭐 하필 또 잼버리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삭감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처럼 새만금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년 동안 새만금에 너무나 무모하게 많은 걸 땅 작업에만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네.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물론 뭐 최근에 우리가 새만금의 용도가 2차 전지라든지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하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군산공항 바로 옆에 새로 새만금공항 생기는 부분도 여러 가지 과연 저게 밑에 무안공항 있고 광주공항 있고 위로 가면은 청주공항 있는데 효율적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뭐 제가 민주당입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그냥 막연하게 예타 면제시켜주고 간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일정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치게 급격하게 새만금에만 잔혹할 정도로 SOC의 75%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국회의 손을 타기 시작하면 네. 또 정액될 것이고 또 SOC도 지금 현 정부도 이미 4점 몇 프로 정액돼 있는 20조 가량 되는 걸 또 총선과 가까이 되면 야당까지 힘을 합쳐서 더 정액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다면 훨씬 내년 예산이 처음에 우리가 그야말로 뭐 정부 말 그대로 건전 예산이라 하더라도 건전의 성격이 다소 더 흔들리지 않겠냐. 불안한 시선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정 의원님. 새만금이 뭐 엄청나게 70% 깎였다 그런 건 아니고 정부가 그러니까 각 부처가 요구했는 게 6,6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네. 그 중에 깎은 것이 한 1,400억 정도 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깎인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지난 정부의 새만금 이 잼버리 대회를 핑계로 엄청나게 부풀려진 예산이 정상화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 새만금 공항이라 하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옆에 그 뭡니까 1.3km 같으면 걸어가도 될 거리에 그 군산공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가용으로 1시간 반. 그러니까 대구에서 대구 경북 그 통합공항 만드는 데까지 거리가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그 정도 거리에 지금 작년 한 해 600억 정도 적자를 받는 그 공항이 또 있죠. 무안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또 공항을 만든다? 그거는 제가 하지 않고 오히려 군산공항은 군공항인데 군공항 활주로 2개 중에 1개를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빌려 쓰고 있는데 뭐 슬롯이라고 하면 비행기가 하나 뜨고 내리는 이제 그 허용 시간을 슬롯이라 그러는데 슬롯을 6, 7개밖에 할애받지 못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민간공항이 필요하다. 그 논리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군하고 약간만 협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군공항이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군산공항하고 그냥 그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하지만 이제 용도가 다르죠. 군산공항은 기본적으로 군공항이고 이제 슬롯을 하루에 그냥 6편, 7편밖에 뜨지 못하도록 할애를 못 받으니까 그건 민간공항이 필요하다. 이 논리를 펴는데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 하면 군공항을 슬롯을 더 받을 여지는 없는지 네. 국가 전체적인 예산은 똑같은 건데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잼버리를 핑계로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SOC를 벌렸는 거를 좀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뭐 이제 지금 현재 군산공항은 여객터미널이나 모든 부분을 다 이제 민간한테 돌려주고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안 쓰는 걸로 전제를 하고 새만금 공항이 있기 때문에 네. 군산공항이 있는데 또 새만금 공항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로 여객 그 터미널 같은 걸 그냥 민간한테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개념이 있고 네.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군산공항의 용도가 지금도 보면 시민단체 중에서는 너무
이게 미군한테 가는 공항은 아닌가. 이제 그래서 새만금 공항조차도 뭐 그런 용도로 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의미에서 솔직히 협의하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미군과 한국 군인이 쓰고 있는 부분을 더 할애해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새만금 공항이 필요 있냐 없냐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논리는 적절한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저가 항공이나 개인 항공, 뭐 경비행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있어서 어떤 공항은 꼭 뭐 몇 군데 있으니까 여기는 아니다. 이것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공항뿐만 아니라 새만금 용도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시대에 맞게.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가장 뜨거운 그거 이슈. 하나만 조금 예. 이제 고개네. 새만금 이제 그 용도를 또 바꾼다고 뭐 아주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새만금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농업 용지 다 확보하기 농지였죠. 위해서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농지가 그리 필요 없어가지고 그 물꼬를 강고한 어떤 그 뭡니까 농업에 대한 근본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깬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때에 거기 산업용지를 대폭 넣자 그렇게 네, 해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와가 태양광을 대폭 넣겠다 그렇게 하겠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쪽에서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용도를 어떻게 이제 서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걸 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렇게 산업 용지를 대폭 넣고 거기에 필요라는 엄청나게 필요라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발전해가지고 이걸 또 먼 데까지 보내는데 엄청난 전력 손실이 있는 거를 그 자리에서 자족적인 시설을 하겠다. 나는 아주 바람직하고 네. 이게 역대 정부가 해왔던 일들을 조금씩 뭡니까 개선해 오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새만금에 대해서 자꾸 정부 돈을 갖다 쏟아부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번에 2차 전지 회사들이 대거 들어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양극재 회사들. 그들이 해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되면 저절로 아파트도 만들어질 거고 주거용지도 만들어지고 상업용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잼버리 같이 국가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라든가 그다음 당장은 경제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 공항을 만든다라든가 그다음 이 트리포트 뭐 해가지고 공항, 항만 뭐 이렇게 해가 트리포트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당장 경제성도 안 나타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산업 용지나 그다음 스마트팜 용도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개발해가지고 민간의 참여가 더 민간 중요하다. 참여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되면은 그때부터 점점 이제 그 경제성도 공항에 대한 경제성도 높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그 항구에 대한 경제성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쯤에서 좀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요즘 정치권 가장 뜨거운 이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지금 여야가 극한의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발언한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될 대통령이 오염수의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 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자, 싸울 수밖에 없다. 선전포고다. 굉장히 격한 발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김 의원님, 윤 대통령 발언은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야당의 말하자면 오염수에 대한 그 발음 수위가 매우 높은 건 사실이죠. 네. 핵폐기물이라 핵배수라든지 오히려 그 수산업계가 반기지 않을 정도의 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일본에 대하여 왜 그 방법 같게 할 수 없나, 뭐 정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하면 바다를 덜 오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입장이 정부 입장인데 정부와 여당이 한 번도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일본에게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저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미리 우리가 방어해 주는 듯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국민들이 실제로 야당이 순동하는 부분도 말 지나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함도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은 여론조사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국민 스스로가 가장 현명하게 지금도 수산물 드시고 아무 문제 없다. 뭐 4년 뒤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저 말, 저기 1 더하기 1은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한편으로 보면 좀 창피스러웠어요. 네. 21세기 디지털 세상은 시너지라는 이펙트라는 이야기 속에서 1 더하기 1은 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과거의 어떤 근대식 수학 1 더하기 1은 2다. 에만 국한해서 그것만 과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써줬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표현, 즉 그 야당이 비과학적이다. 토론할 수 있어. 지적할 수 있고 과다. 할 수 있지만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비과학적이다. 이런 것조차도 정말 무지에서 나온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그 선전포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선전포고란 저는 단어 이제- 자체도 좀 격한 것 같은데. 저 이제 보수 쪽에 계속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이번에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이번에 거는 확실히 자신 있다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광우병 사태 때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 뭡니까? 그때 이제 보수 정권이었는데 그냥 기가 죽어 있었어요. 결국에는 뭐 광화문이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정말 깊이 사과하고 네. 뭐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한다 그렇게 됐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성주 사드 사건 났을 때에 국민들이 진짜 저 전자파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저 위험하고 성주 참여 못 먹게 되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이나 그게 맨날 그 장돌뱅이 같이 와가지고 시위하는 그 시민 단체들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국민들이 안 먹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뭐 표현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국민들이 광화문 광우병 사태, 그러니까 성주 사드 사건, 그다음에 이런 사건 때 하도 거짓말, 이제 천안남 사건,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때 하도 거짓말로 뭐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이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먹히는 게 아닌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뭐 표현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래도. 두 분의 의견이 이제 좀 다른데 어쨌든 지금 일반 국민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좀 단식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시선도 지금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김 의원님, 이게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단식의 네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현 정부가 일방적 말하자면 국회나 야당과의 소통이 없이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네. 야당을 패스하는 이제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아마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점증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아주 과거의 단식에 비해서는 좀 그 명분 자체가 뚜렷하지 못하다. 너무 중복돼 있고 다단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과연 임팩트가 얼마나 클 것이냐 하는 건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나 또 잼버리 문제에 대한 여가부 장관의 태도나 전체 많은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오만한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바라본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입만 벌리면 이제 민생 이야기는 해놓고 민생의 가장 대잔치가 정기국회인데 그 국정감사도 있고 네. 그다음 법안 심의도 있고 예산안 처리 이거 없더라도 단식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건 내세우는 캐치플레이즈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사람이 본인이지 않습니까? 뭐 자기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 한다라든지 그다음 반일 선동이나 책임 정치를 실정시키는 이런 게 본인인데 그러고 자기가 지금 이제 구속 영장이 이제 청구될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막음으로 단식을 한다? 저 노리는 걸 두겠죠.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주당원들이 그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게 힘들어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단식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가결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집행이 되었을 때 끌려가는 모습을 그 연출하고자 하는 그 뭐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 의도가 명약관하지 않느냐. 뭐 저기에 민생이니 민주주의니 그거는 그냥 내세우는 이야기고 네. 자, 어떻게든 이제 그 본인한테 오는 사법 리스크를 어떤 뛰어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더 이상 먹혀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번 더 이제 뭐 그냥 한번 해보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4명 중 3명이 걱정된다고 지금 답이 나왔어요. 네. 걱정이 되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정부가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오염수 관련해서 네네.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모니터를 잘 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 일본 정부가 약속한 것만이라도 지켜지는가를 봐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알프스라고 하는 어떤 처리 시설 자체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하면 고장도 났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도쿄 전력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정부가 그냥 하는 말만 믿고 따라서 그래 할 수 없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가령 뭐 최근에 나온 언론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뉴욕주에서 폐기물을 강에 버리는 게 부결됐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만 들끓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도쿄 전력에 일했던 사람들 자체가 도쿄 전력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알프스라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일본 정부가 약속한 것만이라도 지켜지는지를 좀 더 꼼꼼히 살피는 네.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 정부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정 의원님 짧게 예, 정부가 더 할 수 저는 있는 역할. 좀 이제 가만 놔두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예를 들어 광우병 사태 때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말로 판명되고 사드 사건도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으로 판명됐듯이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평소에 먹는 음식에도 다 발암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하냐 안 했냐를 이렇게 떠들 일이 아니고 좀 가만히 있어 보면 결국에는 별것 아닌 걸로 결정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국민들이 그냥 우려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전에 같이 일본 상품을 노접한 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제발 단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더 이상 선동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나는 좋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말대로 같이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외교적인 수단이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가서 안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연히 너무 떠드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주고 그다음 수산물 판매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냉정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욱 전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